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엔화는 달러당 160엔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허물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일본 경제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일본이 끝났다고,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과연 이게 정말 단순한 경제 붕괴의 전조일까요? 제가 수년간 월가의 거대한 자본 흐름과 복잡한 지표들을 추적해왔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위기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다고 할까요? 대중의 공포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엔화의 끝없는 추락을 절망이 아닌 무언가 다른 기회로 읽고 있는 듯 보입니다. 2026년 초 일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전후 최대 규모의 압승을 거뒀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고수했던 소극적인 경제 정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녀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위기관리형 성장재정의회로 일본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막대한 국가 부채를 걱정했지만 월가의 거물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이 모든 혼란의 실체일까요? 왜 모두가 엔저를 일본의 몰락이라 부르짖을 때 월가는 일본 자산에 조용히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균열, 이 파국의 전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해소되지 않는 금리 격차가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2026년 초의 기준금리를 0.76%까지 올리긴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5%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착한 형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이 형은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거의 안 받아요. 반면에 부자 형은 이자를 5%씩이나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착한 형한테 이자 0%로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봐요. 이걸 부자 형한테 가서 5% 이자를 받기로 하고 맡깁니다. 1년 뒤에 부자 형한테 105만 원을 받고 착한 형한테 빌린 100만 원만 갚으면 가만히 앉아서 5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전 세계의 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다카이치 총리의 사네노믹스가 의도한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21.3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을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를 면제하는 정책까지 내걸었죠. 보통 이런 대규모 재정 지출은 나라의 빚만 늘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이를 일본의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의 악순환을 완전히 끝낼 강제 부양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엔저를 용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말이죠. 대규모 국채 발행이 결국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동시에 자극하게 되면서 일본은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엔저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늪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의 이란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무역 구조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입 대금이 늘어나면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사야 하니 엔화 가치는 더더욱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엔화는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은 정말로 망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위기라는 표면 아래 거대한 자본가들은 이미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월가의 거물 워런 버핏이 왜 일본의 낡은 종합상사를 넘어 보험주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슈퍼엔저라는 파국의 전조가 어떻게 특정 산업과 기업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정, 저 니크와 함께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네, 니키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경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본 경제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죠. 엔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지만 월가의 거대한 그림자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읽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 시선을 끄는 인물은 바로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왜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 공포에 떨고 일본 경제의 침체를 예견할 때 뜬금없이 일본의 오래된 종합상사 5곳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을까요?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름만 들어도 아득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기업들은 언뜻 보면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철강, 에너지, 식품, 화학 등 온갖 잡다한 사업을 거느린 이 공룡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닥다리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눈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는 이 종합상사들의 숨겨진 진가를 꿰뚫어 보았죠. 이 기업들은 단순히 무역을 중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원자재를 개발하고 생산 라인에 투자하며 유통망을 구축하는 거대한 글로벌 투자 기업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전 세계 곳곳에 촉수를 뻗어 원유와 가스, 광물, 곡물 같은 필수 자원부터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래하고 투자하는 문어발식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수익 구조는 특정 국가나 산업에 묶여있지 않고 매우 다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막대한 해외 자산과 달러 기반 수익은 엔화 가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버핏은 이 기업들이 장부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 있었고 배당 수익률은 무려 4%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이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흐름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견고한 사업 기반을 보고 마치 흙 속에 묻힌 보석을 발견한 듯이 조용히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자는 단순한 투기를 넘어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과 이 기업들의 내재 가치를 믿는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버핏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종합상사 지분을 늘리는 동시에 이제는 일본의 주요 보험사들, 예를 들어 도쿄해상 홀딩스 같은 기업의 주식까지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보험사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월가 거물들의 다음 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성은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은 2026년 초에 금리를 0.75%까지 올렸고 비록 미국보다는 낮지만 지난 수십 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왔던 일본으로서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더구나 월가의 시선은 일본의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결국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강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버핏은 이러한 금리 상승의 흐름과 엔저로 인한 투자 매력을 동시에 포착한 것입니다. 달러를 가진 그에게 일본의 모든 자산은 싸게 보이는 마법이 펼쳐진 거죠. 물론 버핏의 투자는 그 자체로 일본 시장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월가의 자본들도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엔저 현상은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제품은 해외에서 더 싸게 팔릴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수출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토요타, 소니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규모의 부품 제조사들까지도 엔저의 단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지금 관광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160엔이라는 초유의 엔저 현상은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 독특한 문화,
맛있는 음식은 이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수많은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면서 호텔, 식당, 쇼핑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은 활기를 띠고 이는 다시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워런 버핏과 월가의 거물들은 대중이 위기라고 부르짖는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데 도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앞의 경제 지표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읽어냅니다. 엔화의 끝없는 추락처럼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결국 일본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 파국의 전조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엔저라는 칼날이 양날의 검처럼 일본 사회와 경제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지 그 속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이 일본 경제의 심연에서 기회를 낚아채고 있던 그 순간,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은 또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엔화 약세라는 거대한 파고는 수출 기업과 관광 산업에 풍요로운 단비를 내렸지만 동시에 일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것부터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양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법이죠. 여러분, 장바구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 식량 자급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일본은 수많은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와 가스는 삶의 동력을 지탱하는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엔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하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빵 한 조각,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예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지만 장바구니를 드는 이들의 한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은 늘어나는 원가 부담에 씨름했고 동네 작은 식당들은 치솟는 식자재 값 때문에 메뉴 가격을 올릴지 아니면 이윤을 포기할지 밤새 고민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에 익숙했던 일본 사회에서 임금 인상은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엔저 덕분에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그 이익이 노동자의 주머니로 흘러들기까지는 긴 시간과 험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는 임금은 치솟는 물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일본 국민의 실질 소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해지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젊은이들은 절망했습니다. 꿈을 펼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인구 감소에 시달리던 일본 사회에 이른바 두뇌 유출, 즉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숙련된 기술자들,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구권으로 떠나면서 일본 경제의 미래 동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뼈아픈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벼랑 끝에 선 도박을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 특히 이른바 수익률 곡선 제어, 즉 YCC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YCC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금리를 특정 수준 이하로 억누르기 위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정책입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엔저가 너무 심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자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금리가 오를 기미를 보이면 중앙은행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국채를 사들였고 이는 곧 막대한 엔화를 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금리를 누르기 위해 돈을 푸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2026년 초에
금리를 0.755%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막대한 자산이 시장에 풀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을 급증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50%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부채를 가진 일본에게 단 0.1%의 금리 인상조차도 수조엔의 추가 이자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국가 재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정부의 다른 복지나 투자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일본 정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었고 엔화 약세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선택은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리를 너무 올리면 경기 침체와 국가 부채 위기를 불러올 것이고 금리를 그대로 두면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사회 불안이 폭발할 것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결국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과연 일본 경제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엔저 현상은 월가의 거물들에게는 달콤한 기회가 되었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혹독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절박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위태로운 상황은 일본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파고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상황의 끝, 즉 일본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시작은 늘 거대한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불꽃,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잔치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현실의 경고를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혹한 심판자였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를 휩쓸었던 뜨거운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디찬 허무함과 뼈아픈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그 환희의 꼭대기에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이 춤추던 버블의 시대, 수많은 평범한 일본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 한 채에 쏟아붓고 퇴직금으로 주식을 사들이며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거짓말처럼 동시다발적인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모래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듯 거대한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자산 가치가 몇 배로 불어나 있었다고 믿었는데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현실을 말입니다. 도쿄의 번화가,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즐비했던 그곳은 한순간에 절망의 거리로 변모했습니다. 활기 넘치던 증권거래소는 거래량이 급감하며 썰렁한 침묵에 잠겼고 모니터 화면에는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주가 그래프만이 깜빡였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좌절했고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부동산 투기는 이제 파산과 거리로 내몰리는 비극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허덕였고 은행들은 막대한 대출 부실로 휘청거렸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정리해고의 칼날은 무자비하게 휘둘러졌고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늘어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절망적인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일본 사회 전체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를 달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은 실제로는 20년,
약 30년으로 길어지며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는 과연 일본만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가의 거대한 자본들은 일본 경제의 광풍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춤을 추었지만 그 붕괴의 잔해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고통받고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겪을 때 해외 자본은 헐값에 우량 자산을 사들이고 부실 채권을 인수하며 일본 경제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제국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자본은 국경도 윤리도 초월하여 오직 이익만을 좇는 냉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본의 비극적인 경제사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시장은 감정이나 희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 그리고 철저한 계산과 예측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한순간에 환희에 도취되어 미래를 담보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때 시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듭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의 철칙은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를 통해 잔인하리만큼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산시장은 과연 안전할까요? 끊임없이 팽창하는 듯 보이는 거대한 자산 거품, 영원할 것 같은 기술주와 부동산의 상승 곡선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시장의 근본 원리와 균형을 잊었을 때 역사는 가차없이 냉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단지 한 국가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과연 어디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거품 속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어쩌면 햄토리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